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데 제조업의 쌀이라고 하면 이제 석유화학, 정유 이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 화학이 없어서는 안 되다 보니까 그 정유화학이 안 되는 곳에서는 제조업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경제 구루들의 보통 상식인데 이 상식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의 공급 과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다못해 반도체까지 위험을 받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심한 것이 우리가 몇 번 다루기로 했던 이런 롯데케미칼 같은 이제 정유화학적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들 진단을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정유화학 산업의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식 평론가님께서는? 사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만 나빴던 게 아니고 이제 네. 쭉 나빴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요인이 완전 뭐 그래서 삼중고라는 표현도 하시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고환율에다 고유가 겹쳤고 특히 뭐 이스라엘 네. 상황 전쟁이 있었고요. 여기다가 중국의 대규모 또 생산 설비 때문에 공급 과잉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석유화학 기업들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뭐 영업이익을 보니까 뭐 작년 같은 기간 비교해서 절반 이상 감소해가지고 엄청 충격을 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하반기에 고환율 되면서 더욱더 이제 충격을 줬던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효율성 문제가 그동안 이제 석유화학 쪽에 있었는데 중국 쪽에 또 대량 생산과 또 예측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 또 방향도 새로운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삼중고가 이제 겹치게 되면서 올해 제일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삼중고에 대해서 그 조금만 더 추가를 박재근 평론가님께서 해주신다면 지금.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아까 우리 앵커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산업의 쌀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이제 후진국에서 그나마 중진국, 선진국 경제를 올라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모태가 된 역동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발전의 역동적 역할을 했던 산업이고 특히 이제 남해벨트, 호남벨트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산업시설이 아직도 그 지역 경제 전체를 지탱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17대 수출 관리 수출 관리 품목 중에서도 소위 말하면 뭐 단연 5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간 산업이 해당하는 섹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국가 발전과 톡톡한 이 무역 흑자라든지 이런 걸 내면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효자 산업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섹터가 부지불식간에 현재 위기를 맞았다라는 것은 그래 어느 특정한 한 산업 영역이 뭐 흥망성쇠를 겪다가 이제 좀 어려운 국면에 들어갔겠지 이 수준이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의 수출 관련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산업 포트폴리오, 지역 균형 발전 포트폴리오, 국가의 무역 적자 흑자 포트폴리오 전부 다가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섹터에서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좀 그러니까 기간 산업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공감을 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 주셨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단발성 위기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산업이든 간에 뭐 미국과 중국의 무슨 뭐 지정학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것만 해설되면 다시 뭐 세계적으로 점핑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이벤트성, 일회성 문제라면은 민관이 뭐 총력을 모아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진단되는 건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늘 석유화학에서 돈을 그러면 어떻게 잘 벌었는가 봤더니 사실은 중저가 범용 품목에서는 아주 알토란 같이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중동의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가격 경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 거긴 돈 벌 생각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가 안 나오는 백약이 무효한 지경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현 시점에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게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지금은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이 없고 상황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 쭉 이 산업이 얼마나 무겁게 운영돼 왔냐면 2010년 이후에 다른 주요한 그 경쟁 국가에서는 사실 설비를 줄여왔는데 우리는 오히려 늘려왔단 말이에요. 70% 이상. 그래서 지금 그게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와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공급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국가적 문제로 이제 다뤄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군대에서도 공급 과잉인데 이제 그냥 굴기 때문에 또 힘들어지면 근데 사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래도 민간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좀 도와줄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평론가님, 이원식 평론가님. 일단은 착시 효과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 좋았던 구조적인 문제가 네.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 환경을 만나면서 조금 석유화학들이 좀 살아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때 아시다시피 뭐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뭐 마스크도 제조업이 있었고 순간 좋았으니까. 네, 순간적으로 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샷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대기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그렇죠. 정도였기 때문에 반짝 그때 우리가 경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지나니까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생산 증산해가지고 저가 공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국내에서는 뭐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사실 구조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때 오히려 더 대량 증설을 했거든요. 착시 효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실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뭐 투자 계획을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공장 운영을 뭐 최적화하겠다, 지금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최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또 자산을 뭐 경량화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뭐 매각 같은 것도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해외 사업장도 좀 정리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2024년을 넘기고 2025년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좀 약간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분석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들의 투자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이 올라가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사고 없다고 보는 거죠. 싶어지고 나중에 이게 과열돼서 떨어질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기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뒷북치기, 상토잡기가 좀 일어난 것 같은데, 물론 뭐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중국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건 현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엄연한 기간 산업이 중국이 그렇게 하는 데는 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전략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을 우리가 말릴 수 없다면,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산업이 좀 장기 불황에 접어든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조선업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네. 같아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중국을 따돌릴 수 있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친환경 성박을 제조하는 기술을 우리가 기술 적극적으로 격차로. 수주를 하게 되면서 따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앞전에는 굉장히 우울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아주 안 좋았죠. 조선사들이 뭐 구조조정을 또 많이 하고 그에 따른 또 부작용도 어느 정도 이제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의 경쟁 품목 같은 경우는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더더군다나 롯데케미칼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초화학 비중을 30% 이상으로 이제 줄인다라는 거죠. 그거니까 옛날 구형 제품을 이제 줄이겠다. 거기에서 이제 사업의 이제 정리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결국에는 친환경 뭐 소재라든지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폐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지 바이오 뭐 소재 기술 강화 이런 쪽으로 결국엔 갈 수밖에 없고, 이것에서 두각을 못 해냈다거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 석유화학 3사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정부 쪽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뭐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서 3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자금을 공급한다든지, 뭐 지역경제 어려움 시 뭐 산업위기 선제 대응 검토를 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정책금융자금은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당장에 석유화학 공업에 이제 의존하는 지역 경제가 많잖아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주축 세력으로서 산업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당장에는 선제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여기에 좀 더 이제 정책 자금이 이제 쓰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이 본질적으로 아까 우리 앵커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전문가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나눠봅니다만은
약간 구조적으로 현재 조금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평론가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뭐 3조 원의 뭐 정책 자금도 내고 뭐 이거저거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시장이 제 기능을 하면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 내버려둬도 어차피 구조조정은 일어나요. 네, 그렇죠. 이런 이런 말씀 좀 상황에서는. 이상합니다만은 뭐 사실은 쉽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망을 해서 망하게 되겠죠. 네, 그 파괴적 혁신. 그렇죠. 이렇게. 뭐 아픔이 지역 사회나 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네. 커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시장은 어차피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와 정책이 거기에 개입할 때는 항상 시장이 너무 과열되기 전에 적당한 타이밍에 쿨링해서 부작용을 막아주고 또는 시장이 너무 침체되기 전에 들어와서 아예 다운돼서 자생력 잃어버리기 전에 그렇죠. 반등하게 해주는 게 그게 정책과 정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 있는 이 기업들이 사실은 오판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정부의 대책은 뭐냐? 정부나 기업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을 약간 우리가 허송세월했다는 것을. 근데 지금 정부가 아주 기묘한 타이밍에 대책을 냈는데 이 정부 대책들이 다 사실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시장에게 맡기는 정책이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알아서 구조조정 해볼래? 우리가 당장에 여기 빈손제 정도 주고. 여기 뭐 고용 관련해서 조금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당장 해고하지 말아볼래? 뭐 조금 돈 더 줘볼 테니까 고품질의 어떤 품목을 개발 좀 더 해볼래? 약간 이런 건데 네. 시장이 현재 실패한 것을 시장이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이 제가 볼 때 이번 정부 정책의 한계인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아까 평론가 말씀처럼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시장에 맡기는 정책 말고 좀 모르겠어요. 옛날 그 우리 IMF 직후에 있었던 빅딜 정책처럼 어쩌면 정부 주도적으로 확실한 구조조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야말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구조 조정을 하더라도 아픔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이나 특히 해당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조금 더 넘어가서 정부 주도에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실 저희가 그 여러 주제를 했지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반응이 좋았다라고 할 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롯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를 이제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다라는 건데 그럼 두 가지 하나를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는 것까지는 뭐 모르겠다 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내려가도 별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뉴노멀이다. 요거까지 와 있고 그러면 환율이 높아지면 이제 비용이 높아지는 거니까 뭐 수출 단가 높아지겠지만 비용도 높아져서 별로 효용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유가를 낮추겠다는 얘기는 자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한 2년 정도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나면 그래도 살아남은 기업들은 좀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원자재 트레이더들의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너무 긍정적인 판단일까요? 일단은 앞서서 이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율이 1,500 간다고 또 오늘은 어떤 분께서는 1,600까지 간다. 그래서 1,500이 뉴노멀이고 그럼 1,600은 그럼 상시 이루어지는 거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도 유가 특히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당장 해야 될 일은 저 행정 수반이 정치적 리스크 없애줘야 되는 거죠. 당장에 그걸 없애주고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 맞춰가지고 대외 이제 어떤 전략들을 재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롯데케미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의 기초적인 제품들을 당장 없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품을 원하지만 인도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의 제품들을 또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이제 시장 개척도 하면서 그쪽 트랙도 가져가야 되고 또 친환경 트랙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주면서 아까 이제 언급하신 그동안 해소하지 못했던 이제 과잉 투자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기업을 또 우선해주고 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뭐 우선순위 하나만 가지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앵커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롯데 위기를 단순히 회사채 유동성의 위기로만 보지 않았잖아요. 롯데 케미칼의 그렇죠. 위기를요. 산업이 힘드니까. 그럼요. 뭐 2조 3천억 정도 회사채 있다?
좀 심한 말로 서초동에 있는 땅만 팔아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렇죠. 돈이에요. 땅 부자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롯데의 위기를 회사채 위기로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사업의 위기로 본 게 바로 이게 배경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앵커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 구조조정도 하고 트럼프의 어떤 유가 안정책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면 2년 정도 버텨내면 그래도 다시 한번 사이클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 뭐 다 좋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요. 금융적으로 2년을 무탈하게 보낼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롯데도 지금 2.3조 회사채 있지만 내년에 막아야 될 게 1.2조 이상 되거든요. 내년에만 막아야 될게요. 근데 지금 석유화학 관련해서 제가 뭐 여기서 특정 기업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특히 이제 모든 석유화학 관련한 회사들이요. 지금 신용 등급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왔다 제가 갔다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계획서에 써 있어요. 네, 회사채에 써 있어요. A 회사 너는 쉽게 말하면 너는 뭐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옛날에 AA였는데 지금 A로 내려와 있고 그렇죠. 너는 뭐 이거 이 정도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2단계가 내려와 있다라든지 또는 내려오기 직전에 전망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요. 2년을 기다릴 금융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기업 한두 개가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EOD 사유가 생긴다면 그거를 막느냐 못 막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유 때문에 석유화학 관련한 금융적인 어떤 유동성이 동시에 생길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2년의 여유가 우리 석유화학 산업에 부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질문을 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그럼 좀 더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회생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2년 동안 그 EOD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너 돈 버는 거 보니까 너한테 다시 돈 못 벌려주겠어 이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은 정부가 좀 신용 공여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가 이 산업의 헤게모니를 놓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그냥 기업들을 버티기 힘들 것 같고. 어쩌면 그거를 당근이 아니라 지금은 정부가 사실은 약간 시장에 대해서 맡기면서 당근책을 맡겨준 네. 건데 채찍을 들어야죠. 그래서 이거 안 그러면 니네 부도 내. 네. 그런데 조정하면 돈 빌려줄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조금 유도한다든지 해서 시장 실패를 정부가 조금 네. 기민하게 더 개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반기에 지금 굉장한 유동성이 온다는 게 신용평가사들의 지금 공통적인 분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만 어떻게든 좀 넘기면 EOD만 어떻게 뭐 피하면 그 환율은 나중에 뭐 헌법재판 이런 거 정리돼도 그렇다고 뭐 1,100원까지 내려오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거니까 레벨이 높아져 있고 유가가 지금 현재 수준만 유지가 돼도 그 소위 말하는 정유사가 먹을 수 있는 스프레드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는 일단 내려가니까 환율은 비용은 좀 줄어들고 수출 단가 높아지니 오히려 2년 후에는 살아남은 기업들은 오히려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이 주식을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뭐 네. 투자 계획이라든지 네. 뭐 경영 효율이라든지 자산 매각이라든지 사업장 정리 이런 것에 대해서 과시적인 성과가 있는 기업한테 네. 유동성 자금을 이제 지원해주는 형태로 지금 보여줘야 말씀하신 대로 2년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다른 뭐 네, 제품군으로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2025년에 중요할 것 같은 거죠. 네, 그럼 정부는 중국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에 대해서 좀 줄이고 고부가 같이 하는 거에 좀 지원해주고 당장의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일정 조건을 제시하고 이제 유동성을 제공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전기차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유행 트렌드 따라가면 전기차 다 한다고 나서가지고 사업 계획만 친환경적으로 뭐 이렇게 제출하고서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우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정책 자금 받기 위해서 계획만 하지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하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화학 같은 거는 되게 변화가 별로 없는 IT처럼 막 혁신이 일어나고 그렇기 이런 때문에 당장의 그 게 아니잖아요. 변화가 트랜스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얼마나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할지 그게 의문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그 시나리오 네.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또 당연히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제하신 사실 중에 하나가 또 환율의 안정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석유화학 업계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환율 밴드에 비해서 지금 현재 100원 이상, 많으면 150원 이상 현재 높은 환율이거든요. 이거 예상 못해요. 근데 이 예상 못한 거를 하필이면 지금 맞았기 때문에 내년에 더 오르진다라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업들의 조사해 보니까
1,350원대이면 한 개 봉착한다는 회사도 많고 하니까 환율이 안정이 일단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2년의 시간 잘 버티는 기업을 잘 찾아보시면 오히려 또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는 역발상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김현식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